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직시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구속기한이 연장된 명태균 씨가 이번 주 초 구속의 적법성을 가리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다는 주장이지만 명 씨가 일명 황금포드로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구속적부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을 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을 기리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이 우리 정부의 불참 속에 반쪽 행사로 개최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유족들은 내일 사도광산 인근의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별도의 추도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영국이 제공한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북한군 500명이 숨졌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내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종전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내일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번 1심 선고의 혐의는 위증교사, 말 그대로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는지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고조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대표는 다음 재판까지 시간을 벌게 됩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3년입니다. 재판부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선고는 내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먼저 김수철 기자가 이 대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재판에 넘겨졌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02년 KBS PD와 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다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습니다.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김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가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시 김 씨는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 전 시장 측과 KBS가 야합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백현동 개발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당시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의 거짓 주장을 기정사실인 양 김 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려워지는 반면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사법 리스크는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라며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징역 2년이라는 구체적인 형량까지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를 직시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정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코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두고 강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의 겨냥해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대표가 처한 상황을 사법살인에 비유했습니다. 지난 선거법 1심 선고와 그 이후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살인 시도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당 차원에서의 법률적 자문 검토 등 적극 대응을 예고하며 단일 대우 기조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말 장외 집회에 시민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깎아내리며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적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민생을 챙기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박정훈 의원은 SNS를 통해 이번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예측하며 파렴치한 잡범이 정치적 방어막으로 죄를 덮는 일이 없도록 엄벌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친명단체가 내일 또 한 번 서초동 집회를 예고하자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모든 시도를 멈추라고도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열흘 만에 1심 선고지만 앞서와는 다른 기류도 느껴집니다. 국회팀 김지영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제 이재명 대표 선고가 하루 남았습니다. 앞서 봤지만 여야 모두 여론전에 상당히 치중하는 것 같아요. 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 여야가 강조한 포인트는 전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범죄자 프레임으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장외 집회에서 김건희 여사 방탄을 계속해서 부각하며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렇게 김 여사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하는 이유가 있죠? 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돼 있거든요. 예. 바로 이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특검법이 부결되면 벌써 세 번째 법안 폐기입니다. 특검법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세 번이나 특검법을 막았다는 것 자체로 불통과 독선의 이미지를 줄 수 있죠. 야당을 탄압하면 할수록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대표 선고 불과 사흘 뒤 재표결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 대표에 씌워진 범죄자 프레임을 김 여사로 옮기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이 대표의 재판 결과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유죄를 받게 된다면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 수습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 지점을 바로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낙관론이 우세했던 공직선거법 1심에서 예상 밖으로 중형이 선고됐는데 위증교사 재판은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더 많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1심일 뿐이고 2심도 3심도 있다면서도 무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금은 선고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앞선 공직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당내 긴장감은 한층 더 큰 분위기로 읽힙니다. 예, 국민의힘은 다른 의미에서 내일 재판을 보고 있겠죠. 네, 국민의힘 만일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 정부 여당은 약간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법정 구속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징역 2년형을 예상한다며 위증 당사자가 위증을 드물게 인정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실제 공직선거법 판결 이후 열흘 만에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면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책임, 도덕적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인사는 이미 예견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주당 내 균열을 넘어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무죄 선고가 나오면 김 여사 특검법을 중심으로 여권을 향한 공세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앞서 명태균 씨의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죠. 명 씨는 이번 주 초 구속이 정당한지 따져보는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선 기간 사용했던 이른바 황금폰 존재에 대한 추가 보도가 나온 점이 구속 적부심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증거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의 변호인 측이 이번 주 초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 측 주장은 첫 번째 구속 사유인 범죄 혐의의 소명과 관련해 분쟁의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범행 부분에 관해서 또 적극적으로 또 소명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사실관계가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속 적부심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 3대와 USB 1개를 폐기했다고 주장해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이에 더해 변호인들을 상대로 2번째 폰, 이른바 황금폰을 가지고 협상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증거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구속 적부심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 씨는 구속 직전 대선 기간 사용했던 2번째 휴대폰이 있는 듯 말하며 대통령실과 협상해달라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이 그냥 뭐 이런 거 있는 척을 하긴 했었어요. 저희 조사받을 때. 다만 여전히 명 씨는 휴대폰의 행방에 대해 함구하고 있고 가족과 변호사들에게조차 존재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우리 정부와 유족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쿠이나 외무성 정무관은 오늘 추도사에서 조선인의 강제 노역을 짐작할 만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혹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을 했다고만 말했습니다. 먼저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 있는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100명 정도 앉을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장 좌석의 절반 정도가 비었습니다. 한국 측 유족과 정부 관계자들이 행사를 하루 앞두고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대표로 보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커진 여파입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추도사로 우려는 현실됐습니다. 終戦まで東京に戻れず、さらには残念ながらこの地で亡くなられた方々もおられます。 한반도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을 했다며 희생자를 애도했지만 강제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당시 노동자 모집에 조선 총독부가 관여와 같은 우회적인 설명이 있었지만 이번엔 전쟁 중 노동자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재반 사항을 고려해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혀 추도사에 우리 측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내일 사도광산 인근에서 별도의 추도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약속한 핵심 후속 조치인 추도식에서조차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역사 문제가 또다시 한일 관계 진전에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일본이 약속했던 추도식은 보신 것처럼 반쪽으로 치러졌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외교안보 팀장인 이성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일본에 또 당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돌이켜보면 구남도 때요. 세계문화유산 등재할 때도 사실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논란은 2015년 구남도 때 벌어진 논란과 매우 흡사합니다. 2015년 당시 최대 쟁점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노역한 사실에 대한 일본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다른 해석을 내놓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또 일본은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구남도 현장이 아닌 뜬금없는 도쿄에 이를 설치했고 또 강제성을 부인하는 자료도 전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태도로 공분을 샀습니다. これまでの世界遺産委員会における決議、勧告、こうしたことを真摯に受け止めており、我が国政府が約束した措置を含め、それらを誠実に履行してきており、 우리 정부가 불참 결정을 내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인물이 외무성 정무관인데 이 인물이 신사 참배를 했느냐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어요. 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꼽힙니다. 이곳을 참배한 인물이 강제 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참석한다고 하니 일본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겠죠. 한국의 불참 통보 이후에 일본 정부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의원에 취임한 뒤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이 없다면서 사퇴 진화에 나섰는데요. 일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의원에 당선 뒤인 지난 2022년 8월 15일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의 해명이 거짓으로 확인된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도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네, 한국 외교 무능하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진정성이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해서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일본이 이를 수용해서 차관급인 외무성 정무관이 추도식에 참석하게 된 건데요. 참석하는 일본 관계자의 직급에만 신경 쓰다 보니 과거 행보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외교 무능과 정보 부재로 우리 측 인사와 유족을 혼돈에 빠뜨리고 일본에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한 겁니다. 더 이상 외교를 핑계로 우리 국민에게 굴욕감을 주지 마십시오.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번 양보를 했는데 일본의 화답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년이 한일 국교정상 6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이번 논란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계기마다 우선적으로 양보를 했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진정성이 부족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최소한 잔치상을 엎지는 말아야 한다는 위기감도 읽힙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안에서도 이 문제가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나온다고 합니다. 또 한국 정부도 입구이나 정무관의 추도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원칙적인 답변만 내놓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성식 기자였습니다. 충남 부여의 한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나온 승용차와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익산의 돼지 농가에선 한밤중 불이 나 돼지 1,2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노승환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 SUV 승용차가 뒤집혀 있습니다. 서천공주 고속도로 서천 방면 부여백제 휴게소 근처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나 7명이 다쳤습니다. 최초 SUV가 휴게소에서 나오자마자 전복됐고 뒤따르던 차량 3대가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SUV가 급하게 1차로로 진입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논밭 너머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1분 전북 익산의 한 돼지 농가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나 돼지 1,200마리 남짓이 죽고 본사 1층 1,664제곱미터가 불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이 화재 원인을 확인 중입니다. 새벽 4시 3분에는 전북 진안 고원시장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강원도 양구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나 집과 창고 등을 태우고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9분에는 경기도 시흥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조남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11톤 트럭이 넘어져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지난해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모집에 추가 합격한 수험생이 정원의 12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복 합격한 수험생이 줄줄이 다른 대학으로 이동한 건데요. 올해는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연세대 수시 합격자 발표가 불투명해지면서 입시 지형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치른 연세대학교의 2024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모집 논술 전형에서 추가 합격자 비율이 120.5%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집 인원 250명보다 많은 312명이 추가 합격한 건데 1차 합격자 전원과 추가 합격자의 20%가 빠져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연세대에 지원한 수험생이 서울대나 타대학 의학학 계열 등에 중복 합격하며 연수의 이동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는 특히 문제 유출 논란이 일어난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이 법원 판단으로 정지된 게 큰 변수로 꼽힙니다.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수시 합격자 발표일까지 논란이 진화되지 않을 경우 연세대를 포함한 여러 대학에 중복 지원한 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엔 9,666명이 응시했습니다. 이동 현상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추가 합격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불가피하죠.
문제 유출 논란에 대한 대책으론 수시 모집 정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법이나 재시험 등이 거론됩니다.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선발 인원 261명을 정시로 넘기면 의대 정원 확대에 준하는 변수가 돼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재시험 역시 기존의 시험을 잘 본 수험생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연세대를 상대로 다음 달 26일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최근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일어난 동덕여대를 저격하며 이 대학 출신은 채용하고 싶지 않다, 며느리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언급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한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이 올린 글입니다. 서울 디귿 여대 학생들의 교내 시설물 파손, 폭력적 언행 등을 뉴스로 접했다며 블라인드 채용일지라도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최근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학내 시위를 벌인 동덕여대 학생들을 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다행히 큰며느리와 막내 아들의 여자친구는 남녀공학 출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이곳 동덕여대를 중심으로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의 발언으로 신입공채가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남녀공학에 다니지 않으면 반듯한 며느리가 될 수 없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 역시 들리고 있습니다. 남녀공학을 다니지 않고 여대를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적인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 측은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학생들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이 사장의 게시글로 공단의 채용 절차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민적 비극인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각계각층의 분노를 끌어올리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 북한 공작원에게 동조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분열과 혼란을 가져왔다고 질타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159명이 목숨을 잃었던 이태원 참사 이후 민주노총 조직쟁의 국장이던 성모 씨는 북한 공작원에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분출시키는 조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는 지령이 담겼습니다. 노조 내부에 만든 지하 조직의 총책이던 석 씨는 2017년부터 5년 동안 이런 지령을 100번 넘게 받은 것이 확인돼 지난해 5월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부서를 이끌면서 노조의 정책, 조직, 인사, 교육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북한의 지령을 이행하여 왔습니다. 석 씨는 국정원이 수집한 사진과 영상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령을 받고 보고한 것뿐 아니라 군사시설을 촬영해 유출하는 등 국가기밀을 수집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석 씨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이 목적이라는 공작원에게 오랜 기간 동조해 큰 분열과 혼란을 가져왔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239쪽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석 씨 일당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모습과 이들에게 보고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와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며칠 전 우크라이나가 스톰 섀도우로 러시아를 공격했을 때 북한군 사망자가 500명에 달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군은 현재 러시아를 넘어 우크라이나 본토 지역까지 내려와 있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년 종전안을 언급했지만 그 전까지 전투는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일 영국이 지원한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과 북한군 장교들이 머물던 군 지휘본부를 타격해 북한군 고위장성 1명이 부상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엔 북한군의 피해 규모가 500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RBC 우크라이나 매체는 당시 공격에서 500명이 전사했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부상자는 장교 2명과 통역사 여성 1명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본토 마리우폴, 하르키우까지 작전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Вони розділяються на підрозділи, підсилюють свої бойові.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식량안보 회의에 참석해 내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종전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Для нього дуже важливо продемонструвати, що він контролює ситуацію. Він не контролює ситуацію. 최근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던 쿠르스크 영토 약 40%를 러시아에 다시 빼앗기는 등 종전 협상을 앞두고 전선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이 필요할 정도로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입대하면 채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을 맺으면 우리 돈으로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부채를 탕감해줍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신병 모집 광고입니다. 마트 보안 직원, 택시기사 같은 평범한 직업보다는 군에 입대해 진짜 남자가 되라고 선전합니다. 러시아 직장인 평균보다 훨씬 많은 월 급여 28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전방 부대를 찾아 훈장을 달아주는 뉴스도 내보내며 병사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신병의 빚을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국방부와 1년 이상 입대 계약을 체결한 군인에게는 우리 돈 최대 1억 3천만 원의 부채를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Как уже было сказано, мы будем эти испытания продолжать, в том числе и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туации и характера угроз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торые создаются. 이미 러시아는 참전 국민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모스크바 시민의 경우 입대하면 복무 첫 해 우리 돈 약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11월 마지막 주란접을 감안하면 오늘 날씨 포근했죠. 하늘도 맑아서 막바지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가을과는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이번 주엔 비가 내리며 날이 추워져 수요일엔 올해 첫눈이 내릴 수도 있다는 예보입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새파란 가을 하늘 아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시민들은 늦가을 풍경에 푹 빠졌습니다. 포근한 햇빛 아래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은 함께 자전거를 타며 휴일 오후를 즐깁니다. 아버지와 배드민턴을 치는 아이는 늦가을 바람에 쌀쌀함도 잊었습니다. 사실 좀 추울 줄 알고 좀 두껍게 입었는데 사실 날씨가 좀 포근하고 따뜻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운동하고 그러니까 땀이 나네요. 한복을 차려입고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이 사진을 찍기에 바쁩니다. 입구에는 방문객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립니다. 날씨도 좋고 햇살도 좋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하면 확실히 이맘때 따뜻한 것 같긴 해요.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이곳 경복궁에도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오늘까지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지만 주 초반부터는 한층 기온이 내려갑니다. 특히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강한 한기와 함께 기온이 영하권까지 뚝 떨어집니다.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평년에 비해 일주일가량 늦은 첫눈 예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AI 기술 구현에 꼭 필요한 HBM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메모리인데요. 전 세계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 납품 승인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로부터 물량 대부분을 공급받고 있죠. 정혜린 기자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밝은 표정으로 연단에 올라섭니다. 젠슨 황 CEO는 홍콩 한 대학교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뒤
삼성전자 HBM3E의 납품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라고 블룸버그 TV에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E의 엔비디아 공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지난달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HBM3E의 엔비디아 납품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린 지 채 한 달이 안 돼 엔비디아 CEO가 직접 희망적인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그 고객사 퀄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하였고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HBM은 AI 시스템 구동 과정에서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현재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M3E를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 최태원 SK 회장은 젠슨 황 CEO의 요청에 따라 6세대 HBM4를 앞당겨 출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 사업에서 밀리며 지난 3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하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입니다. 이제 5세대를 콜을 받으면 이제 향후에 이제 6세대에서도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기술과 그다음에 양산성을 확보를 한다면 SK와 삼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가 예상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최근 기흥 캠퍼스의 차세대 R&D 단지 운영을 위한 설비 반입에 나서는 등 HBM 패권 싸움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 문제. 그렇다고 위층에 무조건 조심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공사비 상승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층간소음을 잡는 공법이 개발돼야 하는 건데 소음 차단 능력이 우수한 1등급 바닥이 내년부터 공공주택에 도입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위층에서 마룻바닥에 의자를 시끄럽게 끌어댑니다. 아래층에서 듣기 싫은 큰 소리가 날 법한데 이곳에선 소음이 30데시벨에 불과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1,347번에 달하는 시험 끝에 층간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바닥 모델을 찾아낸 겁니다. 기존 바닥보다 두께를 4cm 두껍게 하고 고성능 소재를 사용해 소음을 1등급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복합 완충기를 쓰면서 소음에 대한 흡수 능력이 좋아졌고요. 고밀도 몰타를 2개 층을 사용하면서 소음에 대한 차단 능력이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현 준공 승인 기준점인 4등급 바닥에선 50데시벨에 가까운 소음이 느껴지지만 이 공법이 적용되면 35데시벨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늘어나는 공사비도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 3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입주자 스스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장비도 개발됐습니다. 층간소음 예방 시스템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소음이 아랫집에 일정 시간 전달되면 경고 알람을 울립니다. 층간소음이 기준치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얇게 하면서도 1등급을 할 수 있는 걸 개발을 한다면은 지금보다도 이 소비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LH는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하는 모든 공공주택에 소음 1등급 기술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1920년 우리나라 최초의 육상대회를 개최했던 YMCA가 100년의 세월을 지나 다시 한번 마라톤 대회를 열었습니다. 광화문과 시청 등 서울 도심을 달리는 특별한 코스에 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늦가을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몸을 풀고 사진을 찍습니다. 올해 1회 서울 YMCA 마라톤 대회에는 만여 명의 시민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화이팅! 1948년 손기정 등 런던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종로의 YMCA에 모여 서울역까지 행진한 뒤 대회에 나선 것처럼 참가자들은 출발에 앞서 빌리지 피플의 YMCA 노래를 합창한 뒤 힘차게 뛰어나갔습니다. 한국 최초로 근대식 현대 스포츠를 들여온 단체로 알고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코스를 보니까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데 이런 코스가 흔치 않아서
참가자들은 쌀쌀한 날씨를 녹이는 뜨거운 열기로 세종 사거리에서 출발해 광화문, 청와대로, 숭례문 오거리 등 서울 중심지를 하프와 10km 코스로 달렸습니다. 달리기 대회가 전국적으로 약 300개에 이를 정도로 인기인 가운데 주최 측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대회라는 점으로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마라톤 대회는 1920년 5월에 서울 YMCA에서 했던 게 1회입니다. 이번에 121주년을 맞아서 뜻깊게 새로 시작하며 계속 이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YMCA 화이팅!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MBN 인기 예능 한일가왕전을 빛냈던 국가대표 가왕들이 오늘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내년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펼쳐질 한일가왕전의 일본 버전 이란가왕전 출전을 위해서입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인천공항이 응원봉과 플래카드를 든 팬들로 북적입니다. 형형색색 문구와 배지에 태극기까지 등장했습니다. 한일합작 초대형 트로트 서바이벌 MBN 한일가왕전 한국팀 멤버들의 출국을 배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다음 목적지는 도쿄, 내년 일본에서 진행될 한일가왕전 재팬 라운드입니다. 올해 다녀오는 만큼 열심히 또 좋은 무대 만들고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후지TV에서 방영될 예정인 일본판 한일가왕전. 우리 멤버로는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린 등 7명이 출전하는 가운데 아직 베일에 쌓인 일본 멤버의 전력은 지난 한일전보다 강력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한국팀은 본격 첫 대결에 앞서 상대팀과 대면식을 갖고 K트로트의 자존심을 건 일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 한해 우리나라를 뒤흔든 트로트 한일전이 내년 일본에서도 그 열기를 이어가며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지 관심을 모읍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면서 막바지 가을을 즐기기 좋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차츰 하늘이 흐려져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번 주는 이렇게 내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우선 이 비는 내일 밤 서해안부터 시작돼서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이 11월치고 꽤 많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100mm 이상, 부산과 남해안에 따라서 20에서 60mm,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최대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17도, 부산은 18도까지 올라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때문에 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중부 대부분 지역에는 첫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